예, 안녕하세요. 기후활동가이자 보이는 라디오 끌끌의 운영자로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함께 또 끌끌 운영자이신 문형님이 지금 또 여러 가지 방송 또 음향 장비들을 또 같이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 이름이 지금 이번에 총선 특집입니다. 기후운동 X 정치 저희 1편에 이어서 2편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실제로 기후운동 측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후운동의 담론과 그런 공론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기후운동 측면에서 총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후시민은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왜냐하면 1편에서는 결국 시민들의 이러한 조직된 힘들, 이런 압박들이 있어야지 정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또 총선 이후까지 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2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편에서도 저희 또 두 분의 이 전문가 분들 저희 모시고 있는데, 또 간단하게 소개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김상철님 여기 옆에 계시고요. 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고, 또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현성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특별회 위원으로, 또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으로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럼 바로 2편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대응과 기후 시민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먼저 기후 시민 조직화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기후 위기가 중요한 건 아는데, 여론조사도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투표되는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힘으로 결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뭐 모두 예상하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는 굉장히 좀 단일한 부문별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이슈들 다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좀 특수한 또 이슈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기후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조직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그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헌성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럴까요?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를 할 때 보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불평등을 누구보다 심하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이제 부자를 향해서 투표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기후도 보면은 기후 문제가 심각한가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선거 때 보면 여러 가지 개발 공약, 뭐 도로, 공항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기후 진영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후 문제가 심각해요,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개는 당연히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어차피 뭐 내가 투표해봤자 뭔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기후 문제 관련해서 선거로 연결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지했었던 그런 정당이나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지했던 이유가 아니라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기후 정치인이나 기후 후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라도 내가 기후를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를 저는 이제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제 시민사회나 이제 기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겠죠. 거기 한 개가 더 들어간다면 저는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맡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최강국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약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폐기물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파생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기후 정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들에서는 단순하게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 방향이 기후 정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까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정의 그러니까 기후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평등의 피해를 보고 계신 네. 잘못은 안 했는데 네.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조직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방향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황철님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를테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소위 이제 기후 유권자가 한 30% 정도가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 정치 바람에서 17,000명 전국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한 33% 정도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또 이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바꿀 수 있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 유권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왜 이들이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유권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단일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늘 견주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도 중에서 특정한 가치의 중요도를 더 우세하게 만드는데 등을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유권자들을 조직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30%에서 여론조사 30%에서 여론조사 40%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0%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후 시민이야라고 하는 것을 개별로 등장시키는 요 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후 위기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으로는 되지 않고 당신이 기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진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가치로 나왔어요. 일단 공장을 열심히 돌리는 게 중요해 아니면 거기에 노동자들이 안 죽게 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진보는 가급적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해라는 방식을 합의하면서 온 거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당연한 가치야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고 또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역에 도로가 하나 더 깔리면 좋겠고 또 내가 차 타고 다니니까 뭐 이래저래 기름값 너무 비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후 시민을 조직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더 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기후 운동이 시민들 개개인한테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들을 응답하게 함으로써 우리도 바꾸고 시민들도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 시민 조직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 카운트를 높이는 거 아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다짐한 혹은 결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 다른 문항을 보니까 이제 뭐 일자리나 뭐 통일, 통합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일자리가 보통 항상 1위였던 것 같고 기후 이슈는 한 4, 5위 그 밑으로 밀려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똑같이 그렇게 질문 기후 유권자로 답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생계나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 걸려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또 그 기후 이슈가 다른 걸 쳐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중요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 사회에서 기후 운동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우리의 되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이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 가면은 사실 원전 있는 지역도 그렇고 석탄 발전소 있는 지역도 그렇고 사실 그게 먹거리잖아요. 네. 그게 사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동네 분들은 사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원전을 지지하거나 석탄 발전 지지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생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고 이렇게 좀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직하는 것들은 너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무언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일종의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 핵 발전소에 반대한다는 건 시민 사회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이지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충남에 보면 서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옛날에 지금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해수욕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석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각각의 지역마다 구체적인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약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핵발전소 부지로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지역들은 결국 핵발전소나 핵폐기장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몇 년 뒤에 또 다시 그 부지가 또 언급이 돼요. 뭐냐면 그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새로운 그 지역의 경제 모델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그럼 결국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실제 지역에 가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먹고 죽은 귀신이 얼굴빛 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핵발전소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안 좋은지 알지만 하다못해 요 상점에서 빵 하나라도 더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사실 설득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 그냥 그렇게 마이너하게 이게 안 좋은지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천연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 원룸하고 계신 분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지금 있는 발전소를 폐쇄하라 이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특정한 지역이나 내지 마을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부문의 얘기지만 이를테면 원래는 개발을 막 죄송합니다. 개발을 막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그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은 결국에 우리가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원전이 있는 마을은 그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하고 좀 다른 사례지만 군부대가 있다가 군부대가 떠난 지역의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 많죠. 대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이 있다가 대학이 사라지는 지역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순히 기후위기 시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재구조화되는 것들로 같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어떤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마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종합적이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쉬운 게 그래서 이제 소위 정치적 그 해법에 있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정치적 해법이라고 하는 게 다 분문화되어 있는 부분 사건 중심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터지면 이거 특별법, 저거 나오면 저거 특별법 그렇게 무더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사실 앞서 이제 그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좀 담으려면 계속 부문별로 특별법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일반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후위기 시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지역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당신들의 잘못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오죽하면 핵발전을 해서라도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역 외의 지역 그리고 중앙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뭐 역량이 없어서 그랬던 또 놓쳐서 그랬던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잘 못했던 부분들이고 앞으로는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꼭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인 것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기후 운동 쪽에서 만약에 좀 총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 좀 총선 아까도 뭐 좀 나오는 얘기가 겹칠 수는 있는데 좀 총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이든 뭐 방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2월 중순인데 2월 중순 현재 선거의 분위기가 안 뜨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전혀 안 뜨고 있어요. 예, 정당들끼리 막 이합집산하는 거가 주된 포인트지. 예. 지금 뭐가 지금 핵심적인 이슈야라고 보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일개 지금 사실 이기 때문에 좀 명품백 하나 남았죠. 백 정도가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단계를 올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요번 총선에서 기후를 왜 얘기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대중적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30년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잡고 그거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요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2024년에서 28년까지가 이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로 가는 그 길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인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뭔가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혀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매번 총선이 돌아오는 거지만 기후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이 제일 중요한 총선이다. 이때 기틀을 못 만들면 2050년 탄소 중립 이건 사실 너무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30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고 실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왜 기후가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게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정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상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막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처럼 혼탁하고 아무도 이게 뭐가 중요하지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바로 기후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먼저 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한겨레 일면으로 네. 그 이제 기후 정치 시민 물결 그래서 기후 원년 선언한 게 딱 실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같이 지금 거기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후 정치라는 말이 뭐 학계에서도 많이 되고 몇몇 분들이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기후 정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낯선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총선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회 원로분들, 시민 사회에 좀 이렇게 좀 원로분들 저명하신 분들이 먼저 모여서 1차적으로 선언을 좀 한 거고요. 한 70분 정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각계각층의 선언으로 이제 이어가 보자라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각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그냥 자각 생각으로만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시민사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기후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기후는 잘 몰랐지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투표해서 기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이제 요구안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정당에게 최소한 기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당선권 안에 밀어 넣어라.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맨날 뭐 기후 후보 해가지고 있더라도 진짜 뭐 후순위로 밀려 있거나 별로 의미 없는 막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이 앞장서고 그것에 그 합당하는 공약들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기후와 관련한 뭐 법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이제 헌법에 대한 개헌 문제까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최근에 선언을 좀 한번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2030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으로 줄이는 네. 그래야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놓치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훨씬 더 극단적인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그렇죠. 가능하게 그런 되니까 훨씬 더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철님도 좀 기후 운동의 총선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절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응답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기후 의제에 대한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대응이나 혹은 국회의 대응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불일치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어진 조건에 가깝다면 어쨌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수단들을 갖고 있는 정부는 그것을 계속 후순위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기후 운동의 차원에서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야 빠르게 설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무엇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고유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좋지만 정치적인 시민들을 조직하는 데에는 반대를 갖고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시민사회가 해왔던 반대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형태의 긍정과 요구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후 운동도 기후 정치 운동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 언어들, 슬로건들, 시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게 이제 그 이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모임, 그 원로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하고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시민 조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주의나 그러니까 주장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그런 언어들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도 좀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인 언어로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만약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제안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선명한 구호인 부분도 있죠. 이를테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 광역 경제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고 그것의 결국 핵심은 이제 물류공항으로서의 그 부분, 그러니까 배후지로서의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왜 이 산업의 배후지로서 물류공항이 요구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밑바탕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산업 체계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의 산업이 되게 사양 산업화가 되고 있고 낙후되고 있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거는 그 경제 정책으로 혹은 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풀지 못하니까 이게 공항이라고 하는 걸로 도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부울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 체계의 전환이나 혹은 새로운 산업 체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총선 시기 때만이라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제나 선거 시기엔 좀 누락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도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결과에 대한 찬반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가 이르게 된 원인으로 좀 추적해서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새롭게 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조금만 보충해 예, 예, 볼게요. 우리 뭐 사실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메가시티 계획이 있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광주 전남도 메가시티를 만들자 하고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하면은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 될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부울경 정치인들은 그냥 부울경에 서울이 수도권 메가시티 한다니까 우리도 메가시티 하자.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서울을 더 쪼개고 지금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소멸되는 이 지역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식으로 가면 아예 그냥 그 동네가 사라져 버릴 국면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지금 선거 공약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저기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다 지하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비용을 차라리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철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선 사라지고 있고 또 울산 연계하는 그 철도도 지금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이고요. 무궁화호도 그렇죠. 사라지고 무궁화호도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럼 보면 그 수도권에 그렇게 꼬라박을 그것도 기존에 다니고 있는 철도를 지어하는 데만 수조 원을 쓸 거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사라지고 있는 철도를 복원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훨씬 나은 거죠. 그게 훨씬 나은 기후 정에도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네. 왜냐하면 사실 원전과 석탄 발전소 지역에서 있는 걸 끌어와서 전기를 쓰고 있는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사실은 같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허경영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고 했거든요. 명언. 네, 명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하로 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건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선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굉장히 중요하도록 떠올랐는데 또 그 와중에 계속 지금 허튼 데다 이렇게 돈을 그렇죠.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 게 정말 공항도 지금 이미 15개인데 또 짓겠다고 지금 다 적자인데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누구의 어디에 뭐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뭐 나름대로 기후 전문가 인재 영입을 하면서 대응한다고 막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정책도 보면은 또뭐 얼핏 보면은 뭐 기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뭘 제일 많이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평소에 언론에서는 뭐 정책 선거가 중요하고 공약이 중요하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인물과 구도를 제일 많이 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예, 정당을 또 보고 예, 그렇죠. 정당 또는 뭐 인물 또는 구도. 맞아요. 이 후보와 저 후보 중에 누굴 찍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안 본다는 얘기죠. 물론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후 공약, 기후 후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 후보는 정말 얼마 숫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권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선거 한 번만이라도 공약을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꼭 꼼꼼하게 한번 그리고 정당을 꼼꼼하게 한번 봐달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린워싱, 뭐 녹색, 기후 이런 표현들이 막 선거에 막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정말 녹색이나 기후를 생각하는 거냐?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공항 증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새롭게 도로 증설 뭐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들에서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투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요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단순하게 차려진 밥상에 내가 이거 먹을래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내놔라 해야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밥을 내놔라. 그래야 내가 뭘 누군가를 찍지. 이게 뭐 아무 봐도 뭐 아까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게 사실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가 단순하게 투표날 가가지고 도장 찍는 역할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지 않으면 기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맞아요. 선거 때 보면 어쨌든 후보들이 그때라도 지하철역 나와가지고 네. 인사하고 그때 만나가지고 기후 정책 있냐고 이런 좀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예, 그때 좀 평소보다 마음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열린 척하죠. 아, 예. 예. 황철님 좀 어떻게? 저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최선의 투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선.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투표를 하라는 건 뭐가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되게 애정하는 대상에게 내가 이번 투표의 배경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것이 기권이든 백지든 무효가 되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내가 행사한 권리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일종의 그 휴지통에 뭐 버리듯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나 내지는 선거가 굉장히 신성한 의무고 그다음에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윤리나 내지는 도덕이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는 늘 최선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 역시도 우리 동네에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당에서 보통 그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인사를 하러 나오신 분이지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순간에 당황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거 운동원들이 다시 들어가서 야, 나 이거 하는데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하게라도 혹시 뭐 후보님 공약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봐 주십시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하면 우리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뭐 그 일일이 뭐 그렇게 반응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셔야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주치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꼭 물어봐 주십시오. 이분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들어가셔서 꼭 물어봐 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선본이 되게 바빠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경험에서 꼭 나오시는 해주세요. 말씀은 저도 사실 경험해봤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과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한두 분이 아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 한두 분의 용기가 굉장히 큰 변화를 또 굉장히 큽니다. 예, 예.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질문이 좀 저는 되게 이번에 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기후에 관심이 있지만 이 정부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심판을 해야겠는데 그런데 최선의 투표를 하자니 이러면 또 정권 심판이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좀 말씀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국정 운영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지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정권 심판을 하려면은요 국회를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국회가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같은 편을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일을 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은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를 위한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만들 정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정권이 싫다고 해서 이 정권을 몰아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할 겁니다. 매번 심판 투표만 반복하는 그런 것이 거의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정치를 보고 있는 건데 심판 투표에서 좀 벗어나는 대안을 위한 혹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가 얘기가 됐는데 그렇죠. 매번 심판 투표였어요. 우리는 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이 아니고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21대 국회는 처음 만들어질 때 300명 중에 거의 180명 가까이가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전체 국회의원 중에 제1당이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를 또 만들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아주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심지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어떤 걸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저는 냉철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의 이 좀 되게 힘든 이 정치판을 보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돌아보면은 아마 역대 이렇게 촛불 그런 혁명 이후에 그 만든 대통령과 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지는 경우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줬는데도 못했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또 준다고 해서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이슈를 압도하는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인 거고 사실은 그렇게 이슈를 통제하는 기능을 정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당들의 의제를 확산시키는 게 또 언론들의 역할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재미없는 총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재미없는 총선 시기 원래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맨날 정권 심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스캔들과 게이트들. 예. 그런데 또 이것도 좀 전 되게 유권자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실 분열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유성 정당들이 나오고 네.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후위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소수 진보 정당들 사실 그런 공약들을 좀 좋은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편이니까 네. 이 정당들이 좀 잘 좀 연대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표를 주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음.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이번에 같이 선거연합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음. 진보당, 노동당은 지금 좀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고민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당은 또 민주당에 지금 또 유통연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 뭐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은 또 그 안에 또 계속 같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나는 좀 이렇게 기후위기 관심 있던 평소에 정당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중거점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후 정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었었는데 기후 정의를 얘기하는 상태에서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저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하나의 선이 쫙 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그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평가한다면 저는 또 다른 얘기가 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저는 또 하나는 사실은 핵발전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을 얘기해요. 예, 필요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핵발전을 많이 늘려서. 그래서 R200이 아니라 CF100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쨌든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삼성이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해봤자 전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계속 반대해왔었던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밀양의 송전탑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신의 정당 또는 당신 후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잘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출마를 한다. 그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큰 이슈들이고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게 맞든 틀리든 다양한 형태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가덕도 신공항과 핵발전소 문제를 네. 좀 중요한 중거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정책 내용의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시 개장한 가게는 아마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빈정이 폐쇄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고양이하고 쥐가 같이 같은 집에서 후보가 됐어요. 같은 정당에서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고양이 따로 쥐 따로 이렇게 살림을 차릴 거여서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같이 뽑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그 쥐의 책임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양이랑 한 집을 같이 만든 것 자체부터가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인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총선 이후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일종의 총선 투표 용지에 있는 그 세력이 총선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세력으로 잔존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당에 대해서 혹은 그 세력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응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 만들어 놓고 집 깨고 우리는 이제는 따로 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책임 회피죠. 저는 적어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을 중요하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정치적 책임의 부분에서는 투표 용지에 있는 그 명칭이 적어도 선거 끝나고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뽑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는지, 애프터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애프터 서비스가 몇 년까지 가능한지 따지는 거와 비슷합니다. 꼭 그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좀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좀 등장하는 정치인들, 후보로 등장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주목해서 좀 보고 있는 뭐 기후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예. 저는 뭐 특정하게 누구라기보다는 예. 지금 각 정당이 이제 계속 인재 영입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각각 기후 인재를 영입을 했어요. 이제 막 인재가 영입이 돼가지고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기존의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기존 정당 안에서 기후를 얘기하라고 사람을 외부에서 인재를 그야말로 영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자기 계획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영입이 돼서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최강국이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적인 공약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후 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탈핵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지금 신규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석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계속 태양광 풍력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신규 핵 발전소에 비해서 정권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 투자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당이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정당의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앞으로의 좀 이렇게 무슨 조견표 같은 이런 게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묻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기존 정당이 바뀌는 거는 조금 그나마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기후 후보로서 나가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겠느냐, 당선권 안에 진짜 누가 들어가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황철민 혹시 뭐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은 아직 그 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아니어서 이렇게 눈에 띄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후 후보들이라고 나오면 눈이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만 뭐 이런 거는 있는 거죠. 50살이 넘은 청년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되거나 농촌에서는 청년이긴 하죠. 이러면 그냥 눈이 가요. 오, 되게 신박한데? 이런 거죠. 그리고 진짜 변호사나 내지 이런 전문 직종 중심의 인재 영입이 되고 있는 경향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혹은 생활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벼려왔던 분들이 실제로 이 인재 영입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의 좀 씁쓸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후보자들이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좀 기대를 갖고 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짧지만 좀 또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총선 이후까지 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대선 지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좀 경유해서 어떻게 그 이후 정치를 좀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 분 또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부터. 예, 저는 뭐 큰 틀에서 두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강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필요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기후 시민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여기를 더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를 해서 할 수 있는 정치인과 그리고 이 기후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유권자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역 운동 진짜 막 잘 되는 지역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우들 실제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자는 출마자로서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해 들어가는 거는 더 풀뿌리로 더 밑으로 들어가서 정말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는 게 총선 이후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님 좀. 어쨌든 제도 안에서의 실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의제가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의 관심을 묶어둘 수 있는 어떤 그 시민운동 혹은 기후운동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기후 시민이 정치 주체로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과정이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맥락과 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를테면 뭐 지역 정당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정당 만들기 프로젝트랑도 결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은 직업화되어 있는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거를 걸고 해야 되는 일종의 한판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정치인이 된다는 걸.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정치는 어제까지 어부였던 사람이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인들이 두렵지 않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저는 기후 후보자로 만드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기후 정치인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주변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 뭐 훈련, 혹은 자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생활에서 기반되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에 어떤 모델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런 정치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이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 내에서의 고민과 제도 바깥에서의 기후 후보, 기후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그 맥락하고 좀 같이 호응을 해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기운동에서 좀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인증했거나 또는 이제 우리 뭐 내부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또는 뭐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후보들과 함께 이후에 당선자와의 이제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의정 활동 내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었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총선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까지 계속 기후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의제화시키는데 되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생각이 그게 들었습니다. 되면은요. 예. 헌정사상 처음에 처음 구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에만 계속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원내와 같이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설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형태면 거의 최초 그렇죠. 사례가 될 네. 겁니다. 예, 예. 그게 좀 꼭 되면 또 좋겠다는. 그럼요. 예.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기후 정치 총선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짚어주셨고 아마도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권자분들도 좀 어떻게 내가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이런 오늘 어떻게 보면 총론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좀 이런 총론과 강론들을 좀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또 많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은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그런 작은 배에서 그리도 많은 알들이 나올까? 배를 갈라보면 알겠지. 따라라라라. 욕심내던 어느 날 거위에 배를 갈랐네. 아무리 뒤져봐도 황금알은 나오지 않았네. 고객님 당황했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졸라 미쳤지 난 이제 망했구나. 거울 죽고 농구 죽고 거울 죽고 농구 죽고 농구 죽고 거울 죽고 농구 죽고 거울 죽고 거울